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1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일본과의 협력으로 성공을 거둬온 남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는 그에게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의 고객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알아보세요. 요즘 대단하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건 과장된 이야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들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그곳은 혁신의 실체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놀라움은 도시, 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 속에서 더 깊은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내 자존심을 박살내고 내가 알던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15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일본과 주로 협력하며 첨단 장비를 수입해 유럽 시장에 유통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일본과의 협력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그들의 정교한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할 나위 없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들이 하나같이 한국 브랜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처드, 일본도 좋지만 한국 제품도 알아보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제품이 세계적이라는 얘기는 과장된 홍보일 거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고객들의 피드백과 시장 동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궁금증이 커지더군요.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의 요청과 제 호기심이 결합되어 결국 저는 비즈니스 출장차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비행기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 11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낯설었지만 신선했어요. 인천공항은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과 초현대적인 시설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였습니다. 짐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보안 검사의 신속함, 공항 내의 디지털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공항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건 셀프 체크인 기계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됐어요. 영국 공항에서라면 직원과 얼굴을 맞대며 시간을 끌었을 텐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기술과 편리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도 흥미로웠습니다. 공항철도라고 불리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좌석은 넓고 전반적인 시설들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기차에서 사용하는 무료 와이파이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을 지나가듯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어요. 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스트리밍했는데 한 번도 끊기지 않더군요. 순간 한국도 하는데 영국은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이 마치 뉴욕 맨해튼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거리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광고는 3D로 보이기도 해서 멈춰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더군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기사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서울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호텔방에 도착한 후에도 제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몰랐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첫 방문지는 호텔에서 가까운 강남의 한 스타트업 허브였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었는데 외관부터 단순한 사무 공간이라기보다는 첨단 기술의 산실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보안 시스템은 전자 태그와 얼굴 인식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기술은 유럽에서도 흔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허브를 둘러본 후 저는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한참 고민하는 저를 보고 식당 주인이 다가왔어요.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친절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며 추천 요리를 알려줬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참 인상 깊었어요. 유럽에서는 자주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주인이 추천해준 불고기 정식을 맛본 순간 저는 이 음식이 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녁을 먹고 다시 거리에 나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거리마다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순간에는 한 광고에서 거대한 고래가 튀어나오는 3D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좋아합니다. 뭐든 빨라야죠. 기사님의 말에 저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 속도와 효율성이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곳에서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경제적 강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미리 알아본 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 센터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수백 명의 참가자들과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경쟁 속의 한국 산업이었는데 다양한 산업 분야의 리더들이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발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이었어요. 발표자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팀 리더였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에는 삼성의 기술력이 일본과 미국을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이 이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현장에서 만난 다른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술 혁신과 품질 관리를 통해 항상 한 발 앞서가려고 하죠.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 다음 발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선도국이었습니다. 발표자는 LG화학의 임원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40% 이상입니다. 차세대 기술인 고체 배터리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이 수치를 들으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산업은 뜨거운 이슈인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발표 후 저는 LG화학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하지만 기술력과 신뢰도 면에서 차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은 고객 중심의 접근법이 강점입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라 데이터와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다른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스타트업 정신이 대기업에도 살아있어요. 그는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스타트업과의 협업 구조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다뤘습니다. 발표자는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담당자였는데 그는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라고 말하며 여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포럼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의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옆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 자신의 회사가 거의 문을 닫을 뻔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은 어려울 때마다 모두가 힘을 합칩니다. 그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죠. 그의 말에 저는 한국 경제의 강점이 단순한 숫자나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강점의 근원은 바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정신에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루 동안 들은 모든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연대감이 한국 경제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의 제 비즈니스에 이런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소위 소프트 파워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전 일정을 비워두고 한국의 문화적 경쟁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가 어떻게 한국 경제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 방문에서 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 첫 방문지는 한국의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들을 배출한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팬들이 열광하는 기업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느낀 것은 이곳이 음악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벽에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 사진과 수상 내역이 가득했고 그 옆에는 다양한 굿즈와 협업 브랜드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투어 가이드는 K-팝 산업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팝 팬들은 브랜드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려주죠. 그의 말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팝은 음악 산업의 범주를 넘어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에는 K 콘텐츠의 또 다른 강자인 드라마와 영화 산업을 조사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 외에도 더 글로리 킹덤 같은 작품들이 글로벌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담아냈다는 점이었죠. 오징어 게임의 생존 본능, 더 글로리의 복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투어에 참석한 젊은 외국인 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지만 사실 더 놀란 건 한국 제품이에요. 콘텐츠에서 보던 브랜드들이 실제로도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K-브랜드가 어떻게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험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국 경제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 거리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과 한류 스타들의 이미지가 이제는 상업적인 요소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한국이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이었고
그 자체로 한국의 강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강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삼성, LG, 그리고 여러 한국 중소기업의 최신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한국이 왜 혁신의 나라로 불리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 TV였습니다. 판매원은 이 TV가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체험해보니 화면의 색감과 음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TV를 통해 스마트 홈 기기들을 연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눈에 띄었어요. 집안의 가전제품과 조명,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미래를 보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기술과 일상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이 정도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군요라고 감탄했어요. 판매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목표는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한국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기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LG의 전자제품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LG의 최신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이 제품은 미국과 유럽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근처 카페에서 스타트업 CEO를 만나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스타트업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오후 일정으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산업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박람회에서 저는 한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했는데 이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며 성장했어요. 대기업이 기술 자문과 품질 관리를 지원해준 덕분에 지금은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국 산업 생태계가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날 느낀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며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한 건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협력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배운 것을 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성과에 연달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술이나 산업이 아닌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던 중 강북의 작은 전통시장을 추천받아 가이드와 함께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은 서울의 화려한 도심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상점들과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강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겨운 풍경이었죠. 시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떡볶이 냄새를 따라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한눈에 봐도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무료로 오뎅 국물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먹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 문을 닫을 뻔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했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과 지역사회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한국은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연대 정신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게 걷고 계셨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 짐을 들어드리며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앞서가는구나. 며칠 동안 한국을 경험하며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과 중국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 세 나라는 모두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이지만 각자의 방식과 문화가 전혀 달랐죠. 저는 한국의 산업과 문화가 어떻게 일본이나 중국과 차별화되어 있는지 궁금해졌고 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첫 일정은 일본과 중국에서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산업 문화와 일본, 중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줬어요. 일본은 조직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에 강점이 있지만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중국은 시장이 크고 자본이 많지만 도덕적 신뢰와 품질 면에서 약점이 있죠. 한국은 그 둘 사이에서 기술과 창의력 그리고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이 왜 다른 두 나라와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일본 기업인은 자신들이 얼마나 전통과 품질을 중시하는지를 강조했지만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기업인은 우리는 시장 규모와 자본이 최대 강점입니다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인은 우리의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라고 말했어요. 행사가 끝난 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품질에 대한 강점이 있지만 변화 속도가 느려 보였고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크기를 자랑하지만 내실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우면서도 아쉬웠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자연과 전통 문화를 경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 사이로 돌담길이 이어져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의 복잡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지 공예를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종이 제작 과정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작은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책들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카페 주인은 제가 영어 책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직접 한국 문화를 소개한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이 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한국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책을 읽으며 느낀 것은 한국은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혁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국민들의 끈기, 공동체 정신,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단순히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과 산업,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과 연대가 어우러져 있는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번에 계약한 한국 기업들과의 새로운 협력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방문했던 한 나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관점과 희망을 가르쳐준 특별한 곳으로 기억될 겁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날을 고대하며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협상 방식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은 미국 내 보수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방위비를 지불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입지를 지켜내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런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현재의 성취를 쌓아올린 자신감의 결합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의 정치 분석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헬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정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정치 분석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저는 첫 번째 과제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분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와 한국 정부의 발언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는 2019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서 충분히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언급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수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한미 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단순히 금전적 비용이 아니라 동맹의 상호적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그 발언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자부심과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미국이 더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지불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약 15억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었고, 이는 전체 주한미군 운영 비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수준이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군 기지의 시설 업그레이드와 물류 지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간의 훈련 협력은 의무 수행을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정말로 미국에 의존하기만 하는 나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먼, 한국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우리가 보호해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은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비슷했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덕분에 성장한 나라라는 프레임. 하지만 그날 밤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왔어요. 저는 점차 한국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충분히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죠. 2019년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대가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을 너무 많이 도와줬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며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 금액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한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트럼프는 이를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포장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을 무료로 보호해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발언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트럼프는 단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논리적인 대응을 선택했어요. 2020년 초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호 이익과 동맹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자신들이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 막대한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한국에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한국 정부가 건설 비용의 약 90%를 부담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군의 동북아시아 작전의 중심축으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결국 2021년 3월 한미 양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금전적 부담만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상호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강조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강압적으로 보일지언정 그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을 통해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려 했어요. 동시에 한국이 협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를 이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그들은 논리와 데이터를 통해 트럼프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미 전략적 파트너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요.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협상력을 보여준 한국의 대응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효과적으로 맞받아친 사례로 기록될 만했습니다. 제가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었어요. 최근 트럼프가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조선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들은 LNG선, 초대형원유 운반선, 군함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트럼프가 당선 이후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던 조선업 분야를 조사하며 저는 한국이 선박 제조 강국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 군사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미 해군 군함 유지 보수 및 정비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기여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자체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해외에서 군함 유지 보수 작업을 의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때 한국의 조선소는 기술력과 시간 효율성에서 미국 해군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과의 협력을 경제적 요구와 함께 언급했던 것입니다. 조선업 외에도 한국은 첨단 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통계를 발견했어요. 2023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의 주요 IT 기업은 한국산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를 넘어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부품이 아니에요. 이는 군사장비,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기반이죠. 트럼프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강조하며
반도체는 미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기술적으로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 유지와 시설 업그레이드에 투자한 금액은 이미 막대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과 반도체 외에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보람의 전투기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일부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또한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원하는 기술적 파트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여러 외교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어 왔는지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국에게 언제나 최대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와 같은 조치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2023년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강경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한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외교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경제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2024년 초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반발하며 한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적 균형의 단적인 예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지원, 환경 문제, 국제보건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활동은 점점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며 새로운 외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와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며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흥미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 연구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를 넘어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저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사기술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자체적인 군사장비를 개발하기에는 기술력과 자원이 부족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군사적 자립을 목표로 방위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며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방위산업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K9 자주포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이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미 폴란드, 핀란드, 터키,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죠. 특히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산 무기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며
한국의 방위산업에 신뢰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K2 전차와 KF-21보람의 전투기입니다.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투어 7,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 조종 시스템과 최신형 방호 기술로 차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지역적 강국을 넘어 글로벌 방위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2021년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하며 한국이 방위 기술에서 얼마나 자립적이고 선진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KF-21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프로젝트였어요. 미국과의 군사 협력에서 한국의 자립적 군사 기술력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죠. 2023년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주로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수출 강국으로 탈바꿈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국들과 기술 협력과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가장 주목했던 사건 중 하나는 러우 전쟁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자원을 보강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주목받았죠.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조선업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한 나라의 자립을 넘어 동맹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맹국이자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플레이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한국을 머니머신처럼 취급한 발언의 역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트럼프의 강압적 태도는 금전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이 한국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미국 내 보수층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트럼프의 발언들을 분석하며 저는 그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서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의 이미지와 맞물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것이었죠. 트럼프는 종종 협상 초기에 과도한 요구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 요구도 그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조건이 아니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며 트럼프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했어요. 트럼프의 압박과 발언 뒤에는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는 계산이 숨어 있었고 한국은 이를 논리적으로 맞받아치며 스스로의 입지를 지켜내고 있었죠. 저는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동맹은 거래를 넘어 상호 의존과 신뢰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저는 데이터와 정책만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장과 성공 뒤에는 분명한 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이었죠. 처음에는 경제적 성취나 외교적 성공에서 비롯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부심은 성취를 자랑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파괴된 국토, 부족한 자원, 그리고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본능과 강인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부심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현재의 성취를 통해 쌓아 올린 자신감의 결합체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한국은 K-팝,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을 때 한국인들은 그들이 세계적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자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에 한국어 가사를 담은 노래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BTS의 UN 연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그들의 메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홍보하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 세대에게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하며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세계 기술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았죠.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죠.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업, 반도체, 방위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친 자부심이 현실 감각을 흐리거나 타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부심이 현실 왜곡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었고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국가를 바꿀 수 있다. 처음에는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의 외교, 경제, 방위산업,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탐구하며 저는 점차 이 나라가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강해졌는가? 그들은 극복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왔어요. 6.25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산업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그런 한국이 어떻게 현재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열쇠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저임금 노동과 장시간 근무라는 희생 속에서도 한국은 산업화를 빠르게 이루어냈죠.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였어요.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는 초석을 만들었죠.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은 모두 이 과정에서 발전한 분야였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한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과 협력하며 녹색 기술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었어요. 이는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보였습니다. 제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분석하며 시작한 이 연구는 이제 한미 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전 저는 한국 대중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를 탐독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세계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팝, 방위산업, 경제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자부심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세상은 우리를 작은 나라로 봤지만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꾼다. 이런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그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배우는 것은 한 나라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